지금까지는 개괄적인 이동통신 기술, 그리고 이동통신이 정의하는 기술 혁신,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들이 변화시킬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이야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G, 6G, 그리고 XR, AIoT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션은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좀 뭔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5G와 6G. 자, 5G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5G에 대해서 70%는 아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초고속, 더 빠르겠죠? 심지어 오지게 빠르게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한국말로는 초연결이라는 부분이고요. 더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한국말로는 초저지연이겠죠. 이 부분들이 사실상 5G의 특징을 정의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eMBB, 이론적으로는 4G 대비했을 때 20배나 더 빨라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IoT를 위한 MMTC 관련해서는 1km/당 100만 개의 기가 붙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조금 더 살펴본다면 High Energy Efficiency가 있겠죠. 10년 동안 AAA 배터리 한두 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왜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상가 쪽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산불 나는 것들 대해서도 매번 가가지고 배터리 교환해주고 그런 거 조정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기기가 연결될 수 있지만 또 안정적이어야 된다. 안정적인 하드웨어 기반으로 조금씩 배터리 소모도 적게 하면서 오래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URLLC 1ms 정도 수준까지 저지연이 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1ms가 어떤 수준이냐 라고 보시면 ms는 1000분의 1초입니다. 즉 1000분의 1초. 생각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에서 생각이 나서 손까지 이렇게 딱 신호를 전달하는데 10ms, 즉 100분의 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빠르다네요. 그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20배 더 빠르게 그리고 한 500배 더 많은 기가 연결될 수 있고 지금보다 한 40에서 50배 정도 더 안정적인 기반이 만들어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르게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XR, 즉 더 빠르고 실감나는 콘텐츠 환경을 구현하는 관점이고요. MMTC와 URLLC 초연결, 초저지연은 더 많고 더 안정적인 사물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르고 실감나는 콘텐츠 환경, 더 많고 더 안정적인 사물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내는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기반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갈게요. 자, 스마트폰에 더 빠르게를 넘어서 eMBB, MMTC, URLLC를 하나의 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omni connectivity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eMBB, MMTC, URLLC를 지원하는 부분이 주파수, 그리고 스몰셀, 그리고 안테나 기술, 그리고 촘촘하게 서버를 받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4G까지 해서는 스마트폰을 위한 망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처럼 각각의 망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5G, eMBB, MMTC, URLC가 한꺼번에 된다고 하잖아요. 즉,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망,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상화시켜서 여러 가지 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사실상 5G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옴니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 가상화시켜서 뭐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여러 개로 쪼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이긴 한데요. 좀 어렵죠? 뭐 이게 뭐 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C에 예전에 맥북에다가 애플이 제공하는 맥OS가 설치된 맥북에다가 그것만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옛날에는요. MSOS를 깔려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 하드웨어를 별도로 설치됐어요. MS형 OS가 돌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 별도, 거기다가 하드웨어 위에다가 OS를 돌렸고요. 맥북용, 애플용 OS를 설치하는 하드웨어가 별도로 있어야 됐거든요. 그게 옛날에 4G 시대.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 딱 꽂아놓고, 넓은 거 하나 꽂아놓고 나누잖아요. 가상화 시켜가지고. 요거는 MS용, 요거는 맥북용 나눠서 하는 것처럼 가상화 시켜서 마치 물리적으로 구분된 것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화 기술이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더 빠르게 뿐만 아니라 IoT, 더 많이 연결되고 더 안정적으로, 더 저지연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별도의 망구추가 없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보셨던 5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파수, 그 다음에 기지국, 그리고 기지국을 다 연결하는 허리 같은 백본망,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게 다 돼야지 앞서 살펴보셨던 찐 5G에서 시야, XR, IoT, AI가 적용되는데, 근데 적용되는데 지금은 약간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보시면 지금은 현재 NSA입니다. Non-Standalone 하면서 주파수, 기지국까지는 5G인데 코어망이, 백본망이 4G예요. 그래서 5G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면 4G망을 사용하는 기기가 좀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자체가 어렵거든요. 말씀드렸던 그 백본망, 코어망이 5G가 됐을 때 비로소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면서 이게 시야, XR도 되고 IoT도 되는 그런 찐 5G 환경이 되겠죠. 이 코어망까지도 완벽하게 5G가 되는 게 바로 SA, Stand Alone 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스탠드 언론이 돼야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 그게 됐을 때 사실상 이게 말씀드렸던 시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할게요. 주파수는 더 4G보다 20배나 더 많은, 더 빠르게 돼야 된다네요. 자, 주파수의 기본적인 속성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주파가 되면 될수록 더 멀리 퍼질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품는 양은 적어요. 하지만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를 품는 거는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멀리 못 가기보다는, 멀리 가더라도 뭔가 있으면 튕겨서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돼서 더 고주파가 되면 될수록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박아야 되고요. 저주파가 되면 조금 적게 박아도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5G는 sub 6GHz 대역대, 완전 밀리미터 웨이브보다는 적지만 기지국을 좀 적게 박아도 되겠지만 그 기존의 4G보다는 좀 많이 박아야 되겠죠. 조금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대역대고요. 밀리미터 웨이브는 24 혹은 26GHz 대이고요. 예전에는 사실상 휴대폰을 딱 쥐면 이게 선을 못 튀어나가가지고 전화가 안 될 정도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5G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극복하면서 현재 밀리미터 웨이브, 한국은 이제 적용할까 말까인데 미국은 적용하면서 미국에 가셔서 사시는 아이폰은 밀리미터 웨이브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파수가 sub 6GHz 대역대뿐만 아니라 향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려면 밀리미터 웨이브까지 제대로 돼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아이디어는, 자, 6G가 되면 더 고주파겠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몰 셀이라는 부분인데, 스몰 셀은 다 그겁니다.
기지국 딱 하나를, 기지국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커버러지와 얼마만큼 많은 기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인데, 예, 크게 사실상 보면 하나 세워놓으면 하나 연결되는 거, 예, 하나의 안테나가 셀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인데요. 촘촘하게 하면 여기 부족하더라도, 여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같이 쏴줄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데이터를, 그리고 더 촘촘하게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몰 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뭐냐면 촘촘하게 기지국을 박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빅셀이 아니라 촘촘하게 스몰 셀로. 그리고 안테나 관점에서도 보시면, 집에 보시더라도 그거 보시죠. 집에 그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데, 인터넷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인데 갑자기 안테나가 2개였다가 조금 더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송신하려면 4개도 붙어 있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거든요. 안테나를 더 많이 붙여서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 더 많은 기계를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4G에서는 그러니까 4x4 정도만 해도 충분했지만 5G에서는 적어도 100개 이상으로 안테나가 추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되어야지만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피 유저 타입 분류 보시더라도 한 기기에 4개가 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쏠 수도 있고요.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안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 유저 미모 같은 경우에서는 한 안테나에 여러 개가 붙으면 불안성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각각마다 안정적으로 안테나가 붙어주면 안정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안테나 기술이 함께 발전돼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 보면 딱 심플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는 게 더 빠르고 안정적이냐, 아니면 서울에서 저기 수원 쪽에 하나, 수원에서 부산으로 오고 부산에서 수원으로 오고 수원에서 서울로 오고, 요거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수원에다 한번 정박하면서 딱 스타킹 해놓는 게 사실상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뭐냐라고 보면 그 클라우드 센터를 촘촘하게 사용자 가까이, 기기 가까이 두면서 안정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죠. 여기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2개만 심으면 되는데 수원에 1개 더 두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 투자가 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더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ENBB도 적용될 수 있고요, MMTC도 적용될 수 있고요, URLLC,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5G가 이동통신망에다가 기지국 말고 서버라는 걸 하나 딱 붙여서 저장할 수 있는 걸 처음으로 접목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G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6G는 20년 세상 변화의 주기처럼 5G의 성향을 그대로 확산시키는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G 더 빠르게 더 고속으로 했을 때 5G가 20GBps가 이론적으로 맥스였다면 그보다 50배 더 빠른 1TBps 정도까지 빨라지는 거고요. 더 많이 연결되는 부분은 10배 더 많이 연결된다. 하지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또 XR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5G까지 해서는 그 평면 킬로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었죠. 근데 6G부터는 이게 공간 개념을 점점 느끼기 시작해요. 점점 더 디지털 세상에서의 공간감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라는 부분을 잠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저지연으로는 보셨다시피 그 5G의 저지연보다 10배 더 안정적이고 저지연이기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고 정말 끊기지 않아야 될 그 서비스나 솔루션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연결되고 더 안정적이고 실시간으로 라는 부분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6G 기술에 있어서는 보시면 5G에서 뿐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5G보다 더 많은,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움직이려면 그 실어 나르는, 예, 그 뭐 트럭이나 이런 게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 트럭이 사실 주파수라는 부분인데, 5G보다 더 초고주파수 통신이 돼야 되고요. 즉 테라헤르츠의 통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이 더 많이 안 갈아 껴도 연결이 되려면 초절전형 기술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끊김없이 되려면 네트워크에다가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이 하나처럼 그 관리되고 움직일 수 있는 초편제형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추가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초고주파수 대역대 통신이라고 했는데 테라헤르츠 대역대의 통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라헤르츠는 뭐냐면 밀리미터 웨이브를 넘어서 적외선 사이에 있는 것처럼 0.1에서 10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대의 전자기 파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전파의 투과성과 뭐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과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광파보다는 투과성이 높거든요. 광파의 직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까지 전파 중심이었는데 광파까지 되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겠네? 라는 느낌 오시죠? 이런 주파수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전파의 투과성, 그리고 종이나 나무 뚫고 나가는 부분하고요. 튕겨 나가는 부분하고요. 뚫거나 튕겨 나가는 부분, 그리고 광파의 직진성, 그리고 사실상 X선이나 감마선 비해서는 인체에 약간 무해하고요. 하지만 현재 있는 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있잖아요. 공항 검색대 가면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를 쓰거든요. 근데 임산부는 못 쓰게 하는 것처럼 X선과 감마선 대비해서는 무해하나 상대적으로는 점점 그런 거를 이제 차폐하는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대용량이고, 그리고 안전, 보안, 결함 등 비파기 검사 등의 여러 가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같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문화유산의 진짜인지 그 나이를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품질 검사 등등에서 센싱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동통신 기술의 주파수 대역대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6G부터는 여기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전파 같은 경우에서는 전파와 강파가 동시에 됐을 때는 그 전파와 강파 간의 변환이 필요한데 광파만으로든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점점 더 광파의 비중이 6G부터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파 같은 경우에서는 주파수 대역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멀리를 못 가는데 광파가 되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다시 또 멀리 갈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초절전형 기술 관련해서는 총 4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저전력 통신. 초저전력 통신이 되려면 뭐냐면 통신 항상 always on 말고요. 가끔씩 던져준다. 통신 빈도의 최소화. 던져줄 때 조그만 데이터 실어서 던져준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에너지 하베스팅. 일상에 버려지는 에너지까지 모아가지고 모아 쓴다. 그리고 백스캐터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보내는 전파에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까지 활용해서 다시 활용한다. 저전력 배터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전력의 최소화, 그다음에 안 쓸 때는 전력 소모 끝. 그런 관점에서 그 전력을 최소화시키면서 멀리 사람이 자주 안 가는 데서도 IoT 기기 띵스 꽂아놓고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를 위해서는 초절전형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자파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 중에 있는 방송 전파나 내가 직접 쏜 거 말고요. 돌아다니는 전파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고요.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 움직이는 거, 진동은 움직였을 때 약간 떨림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에너지 뽑아낸다. 열 에너지도 뽑아낸다. 곳곳에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다 뽑아내서 사용한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스캐터 통신은 결과적으로 내가 보낸 전파에 에너지 좀 있잖아요. 그거까지 흡수했다가 모았다가 또 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초편제형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6G가 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5G보다 50배나 더 빨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10배나 더 많은 기기가 붙어야 되고요. 10배나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이걸 되려면 이 전체 네트워크 움직이는 게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사람 몸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발끝까지 흘러가는 신경 혹은 핏줄처럼 하나처럼 확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라고 하죠. 가장 생산적인 네트워크와 서버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딥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러니까 별개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 위에서는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는 네트워크 중심, 그리고 딥 커넥티비티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연결시켜주는 관점에서 하나처럼, 세 번째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는 이제 테라헤르츠 정도 되면 우주까지 커버되거든요. 우주, 대기, 지상, 바다를 커버하는 연결성. 그리고 홀로그래픽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서는 XR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셨죠? 6G 그 다음부터는 홀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반을 만드는 관점에서 전지전능하게 인공지능이 여러 관점에 적용돼서 마치 사람 머리에 사람의 그 신경이나 아니면 핏줄 흐르는 것처럼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빈틈없이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그 부분을 초편제형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전체 네트워크 전반을 거쳐가지고 컨트롤 관리하고요. 뭐 심지어 매시브 미모 아까 보셨죠? 5G에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안테나 하나가 아니라 안테나를 여러 개를 묶은 걸 가지고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서 안테나 몇 개를 붙인 그러한 그 새로운 안테나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 반내에 걸쳐 가지고 AI가 적용되면서 4G는 그냥 네트워크만, 5G는 네트워크와 서버가 일단 물리적으로 붙네. 6G는 마치 화학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G의 기술적인 의미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5G와 6G가 구현하는 거는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야, XR, IoT, AI고요. 그 넥스트 레벨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7G부터는 XR을 넘어서 홀로그램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XR 관점인데요. XR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XR 현상, 서비스, 기기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밸류체인 관점에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체인은 뭐 CPND라고 얘기하죠. 그걸 제가 좀 믹싱을 했습니다. 좀 그 현실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네트워크 5G와 6G. 자, 5G와 6G가 XR을 위한 네트워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컨텐츠와 디바이스는 하나가 돼서 RIWIR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더 실감나게, 더 몰입감 있게 컨텐츠는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그리고 뭐 한 듯 안 한 듯, 컨텐츠가 내가 마치 무거운 걸 쓴 걸 못 느낄 만큼 이렇게 실감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작용과 실시간이 구체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실감나게 몰입감 있게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컨텐츠와 디바이스는 이런 관점에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에 플랫폼도 있죠. 플랫폼은 클라우드, 모든 건 클라우드 기반으로 될 거고, 블록체인이 접목되면서 플랫폼이 더 강화되고, 그런 관점에서 XR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점 잠깐 다시 본다면 5G와 6G 더 빠르게, 그래서 360도 3차원 콘텐츠, MMTC,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체감형 콘텐츠와 사물을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RLC 초저지연은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네트워크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 기반 하에서 컨텐츠는 지금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진은 과거에는 사진관에서 찍는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기기도 보편화되고,
그리고 사진 전환시키고 인화하는 부분도 더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찍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XR 컨텐츠를 만들려면, 즉 360도 컨텐츠를 만들려면 360도 컨텐츠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60도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해서 제작된 컨텐츠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들고 나서 360도 후작업이 필요하다네요. 그걸 해줘야지.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유통망과 별도의 기기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쉽게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전문가가 필요한 컨텐츠다. 하지만 카메라의 과거의 사례를 보다시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개인화,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0도 3차원 컨텐츠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정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복셀, 그리고 볼륨 매트릭이라는 부분인데요. 복셀은 부피를 가진 픽셀이라는 개념으로, 픽셀이 눈에 보이는 평면을 2차원 점으로 기록한다면 복셀은 육면을 3차원으로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볼륨 매트릭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픽셀 기반으로 기록하는 2차원, 영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의 반대편 공간까지도 3차원으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 360도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미 볼륨 매트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LA에 인텔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가 있고요. MS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샌프란시스코, 런던, 로스앤젤레스, 서울에도 있습니다. BTS가 서울에서 찍은 BTS XR 영상은 다 그 MS의 스튜디오, SK와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현실감 있게는 에픽 게임의 언리얼 엔진, 그리고 약간 게임스러운 부분하고 좀 게임 캐릭터 같은 부분은 유니티 엔진을 써가지고 약간 튜닝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점. 디바이스는 중앙기기와 주변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기기는 사실 덮어 쓰는 거겠죠. 원래 VR과 AR은 별도였었거든요. VR 100% 디지털은 덮어 써가지고 눈을 확실히 가리는 거였고요. AR은 현실에다가 디지털 덧대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VR 덮어 쓰고 있으면 진짜 오래 쓰면 목 디스크 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둘의 속성에서 낀 듯 안 낀 듯 하는 관점에서 글래스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고요. 글래스 상황이 나중에는 VR과 AR이 어떻게 하면 갑자기 차폐가 됐다가 아니면 투명하게 됐다가 이런 부분까지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기기는 중앙기기 외에 나머지 오감 차원에서 더 실감나게,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지는 관점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 기기는 현재 덮어 쓰는 HMD라고 하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안경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고요. 나중에는 낀 듯 안 낀 듯 관점에서는 컨택트 렌즈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 기기 관점에서는 내가 진짜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저도 트레드밀을 써봤는데 아직까지 막 조금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불편하긴 한데, 기술 발전이 점점 되면서 더 편리해지겠죠. 그것처럼 내가 새가 되고 싶으면 새의 기구, 새처럼 날 수 있고 하면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세게도 있을 수 있고 방향이 어떻게 될 수 있고처럼 새가 되어서 그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이미 예전에 2020년대 전에도 만들어졌었고요. 지금 더 고도화되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손의 움직임, 촉각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내가 세게 누를 때, 살살 누를 때 그 관점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기기들도 차츰차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각,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실상 나중에는 미각하고 후각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미각부터 먼저 발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후각이라고 하네요. 왜? 미각에 넘어서 올라오는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계산돼야지 정확한 후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연구실 레벨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차츰 오감을 전체 아우르는 그런 XR 환경, 향후에는 홀로그램 환경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안정적이고 저지형 관점에서 엣지 컴퓨팅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마치 하나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IoT와 AI, 사실상 제가 분리를 시켰는데, IoT와 AI는 결국에는 하나로 붙여야 됩니다. 왜냐? IoT는 결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사람이 하다가 자동화하려면 AI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와 IoT, 시야에서 IoT와 AI가 하나로 붙은 모델이 AIoT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저는 AIoT의 목적이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 트윈 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을 했을 때 보시면 현실을 디지털로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든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잖아요. 그 현실 자체가, 현실이 계속 외부 환경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다 측정해서 다 복제를 하려면 센서가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센싱하고 모니터링해서 디지털로 전송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oT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앞서 제가 그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디지털로 복제한 다음에 이걸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되는 결과치를 뽑아내고 그리고 자동화시키는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 그리고 개발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저는 그 마세라티에서 활용되는 부분을 케이스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마세라티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제 모델과 가상의 모델을 동시에 해서 그 공정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역학적 측면에서 자체를 최적화하는 풍동 테스트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진짜 돌아다니는 거 말고 그리고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테스트해 나가면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실제 개발, 실제 제조에 넣으면서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세라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 제조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화 측면에서는 IoT 기기가 데이터를 막 계속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AI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공장 자동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죠. 선진 공장에서는 거의 무인 공장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선진 공장 영역에서는 많이 적용됐지만 그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반 영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이 사실상 고민의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IoT를 처음 공부하면서부터 계속 쓰고 있고 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디지털 트윈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oT 이거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원격화라고 했는데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연결된다면 뭐겠죠? 내가 직접 안 가서도 멀리서 뭐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원격 모니터링 이 1단계고요. 원격 모니터링에서 뭔가 알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저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전거 타고 혹은 뛰어가거나 해서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불편하니까 모니터링 넘어서 원격 제어라는 부분이고요. 자,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를 하려면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배에서 붙어 있을 수 없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혹은 반복적인 부분의 패턴을 만들어서 사람이 없더라도 if 뭐 하면 뭐 해라 처럼 원격 최적화 되는 부분이 일단 보안적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안적 관점에서 AIoT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AI가 사람처럼 막 조정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완전 자동화 트윈, 즉 완전 자동화 AIoT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oT가 발전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oT가 적용되는 예시들을 살펴보면 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조 관점에서는 공장 자동화, IoT가 있으면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제어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제어하는 것처럼 자동화돼서 제어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모아서 마치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이 하나의 공장처럼 예측하고 유엔 생성도 가능하고요. 뭐 심지어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공장을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관점에서도 AIoT, 사람의 덕지덕지 붙은 센서가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방 중심 의학으로 발전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원격 진료를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IoT들이 사람의 그 생체 정보를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문제 상황이 있을 때는 AI가 투입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원격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확도까지 안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예방 중심 원격 수술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 관점에서 보더라도 AIoT 관점에서는 뭐 앞서 보셨다시피 내가 뭐 굳이 예를 들면 아까 전에서는 그 픽스미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착용하지 않아도 착용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매장 가야 되거든요. IoT로 내 측정, 내 신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된다면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나 아니면 유통, 재고 관리 등등도 로봇이 알아서 AI가 뒷받침되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금융 관점에서도 금융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모아서 상담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금융 처리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모이게 한다. 모이게 한다 라는 부분은 뭐 굳이 사람이 그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하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지거든요. IoT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체 정보는 사실상 아무도 잘 못 따라하잖아요. 뭐 보시면 뭐 그 홍채 가지고 갖다 대야지 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하면 그 사람 찐 그 사람일 때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증 부분으로 해서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의 성향 그리고 그 사고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사기 등등도 보이스피싱 전화 간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체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위치 데이터도 있겠죠. 알 수 있다면 금융사기 등등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CCTV가 일부 있겠지만 하지만 CCTV 외에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거의 실감나게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한 사회, 투명한 금융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딥다이브 5G, 6G, XR, AIoT라는 부분인데요. 5G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eMBB, MMTC, URLLC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G는 5G의 속성을 그대로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R은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혁신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것인데 아직은 보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사부작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AIoT 사실상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 XR 기술이 구현되는 공간,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공간이라는 부분인데, 디지털 트윈 속에서 또 AI가 많이 강조될 뿐 IoT가 많이 강조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AI라고 본다면 다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쿵짝쿵짝 하는 건데,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하려면 AIoT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AIoT가 완전 사람처럼 자동화되고 자율화되는 환경을 구현되는 관점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니, 그 부분 고려하시고 미리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부작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 관점에서 기술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속성, 그리고 사부작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 이 강연을 통해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알서포트의 신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